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약간 좀 테이블을 평상시와 달리 바처럼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좋아하셨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위스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제가 드렸을 때입니다. 그때는 직접 위스키 바에서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의견 주셨던 분들 중에서 금주법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역사적인 사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의견 주신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역사상 금주법 시행만큼 또 이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한 그런 그 사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있었던 금주법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법 자체가 미국에서만 시행됐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연원을 따지게 되면 근대 이후로 본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영국이나 호주에서 있었던 금주법에 관한 사례들이 있고요.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가 1915년부터 무려 20년 동안 모든 종류의 알코올을 금지했던 강력한 금주법을 시행했던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러시아에서 보드카가 금지가 된다든지 노르웨이의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1919년도에 미국에서 금주법이 확립되기 전에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조짐들이 있었고 또 시행한 나라들도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주법은 정확하게 1919년도에 이제 수정헌법 제18조를 통해서 확립이 되게 되었고요. 사실상 음주 자체를 금지했다기보다는 이제 술을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런 것 자체를 금했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만취를 유발하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맥주 같은 것은 사실상 제외가 되었었고요. 아주 이제 도수가 높게 되는 증류주, 주로 이제 위스키 같은 술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 대상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맥주는 얼마든지 마셔도 된다라는 견해가 확산되게 되자 알코올 도수가 0.5%가 넘으면 무조건 금지가 되는 초강력 어떻게 보면 금주법이 바로 그 해 말에 1919년 말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20년부터 시작해서 1933년도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술을 판매하거나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지켜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허다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양산되게 되는데요. 1919년도에 이 수정헌법 18조로 금지가 되기 이전에도 또 1850년대에 이미 메인주 같은 데서 주 단위로 이제 금주법을 시행하기도 했었고, 몇몇 주에서는 실제로 술들을 금지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주에서는 금지를 하고 어떤 주에서는 금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는 주에서 술을 사다가 우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셔버리게 되면 주 단위의 금주법을 무력화하는 그런 방안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점점 규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확산되게 되고 연방 단위로 국가 단위로 금주법이 통과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허다한 무리수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부 시대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게 되는데요. 19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서부 개척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죠. 미국은 이제 동부에서 시작한 나라인데 그게 서부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꽤 많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서부에는 그만한 어떤 인프라라든지 즐길 만한 어떤 시설들 같은 것이 미처 확립되지 않는 공백기가 있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은 생기는데 돈을 쓸 데가 없게 되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술집입니다. 이런 술집들을 당시에 살룬이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살룬이라는 말은 이제 SALOON이라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살롱이라고 부르게 되는 프랑스어에서 오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프랑스어가 영어로 이제 변형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신조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살롱이라는 그 프랑스어도 사실은 살로네라는 이탈리아 말에서 온 건데요. 어찌됐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부 개척 시대에는 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술집이 무척이나 서부의 어떤 마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서부 영화 같은 걸 상상하게 되면 마을 중심에 술집이 하나 딱 있죠. 그리고 거기서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상상하게 되는데, 이런 구도의 어떤 상상을 대중들에게 확산시키게 된 것도 이런 서부 시대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맥주를 마시지 않았거든요. 주로 위스키 같은 독주를 마셨습니다. 그 이유는 동부에서 시작해서 술을 서부로까지 운송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적은 맥주를 가져가려면 엄청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죠. 적은 양으로 금방 취할 수 있는 독주를 운송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초기에는 맥주가 인기가 있었지만 점점점 서부 개척 시대로 오게 되면서 독주인 위스키 같은 술이 인기를 끌게 되죠. 위스키를 파는 그 술집들은 처음에는 천막 하나, 술통 하나 들고 팔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술을 꺼내서 위스키를 한 잔 단위로 이렇게 팔았다는 것인데요. 이게 점점점 상설화되고 술집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서부 개척 시대는 워낙 이제 무법지대이기도 하고 선임 중에도 워낙 고주망태로 취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과정에서 주인이 보지 않는 사이에 이 술을 몰래 따라가지고 마시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다는 것이죠. 술집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짜로 술을 훔쳐 마시는 손님들이 무척이나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봉의 형태로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가로대 형태로 길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술집에서 보게 되는 바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바 형태의 술집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황동봉 같은 것이 밑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초기에 그 바가 옮겨진 그런 그 흔적이다라고 보는 그런 역사가들의 견해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를 설치하고도 손님들이 술을 훔쳐 먹으니까 감시하는 직원을 두게 됩니다. 그 직원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텐더라고 불렀습니다. 텐더가 바로 감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이제 바텐더라는 직업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연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특유의 어떤 형태인 술집인 그런 살룬이라는 술집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살룬이라는 술집이 많아지면서 수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여가를 보낼 수 있을 만한 그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서부가 워낙 또 이제 무법천지였던 시대이기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남자들이 술집만 가게 되면 싸움을 벌이게 되고 거기서 가산을 탕제하게 되고 집에 가게 되면 심지어는 가정폭력까지 벌이게 되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기혼 여성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혼 여성들을 중심으로 금주 운동이 점점 확산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세기 말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당시에는 사실은 여성들이 참정권도 없었던 시대였었거든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니까 술집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술집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회를 갖는다거나 텍사스에 있는 술집으로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안에 기물들을 파손하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회적인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점점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금주운동에 관한 어떤 여론들을 환기시키게 되고요. 어찌됐건 이런 과정에서 여성계로부터 시작했던 본격적인 이런 금주운동이 이제 개신교도들하고도 이제 결합이 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은 이제 이민의 자들이 만든 나라일 텐데 이민의 순서가 다르게 되겠죠. 백인에 국한해서 말을 한다면 가장 먼저 이주하게 된 그런 이민들은 주로 앵글로색슨계였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백인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기득권이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인들 중에서 가장 늦게 미국에 온 민족들이 있다면 주로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가 있습니다. 앵글로색슨계 입장에서는 나중에 온 이민자들을 좀 제어하고 싶고 그들을 좀 막고 싶은 그런 어떤 기득권자로서의 어떤 욕망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금주운동에 가세를 하게 됩니다. 앵글로색슨계의 미국인들, 개신교도들, 그리고 여성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도시, 그리고 시골 지역에서 이 금주운동에 관한 여론들이 훨씬 더 크게 확산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주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겠죠. 당시에 기존에 그 양조할 수 있는 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독일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독일인들이 반대했다고 하고요. 후발주자로 미국에 와서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술이 필요하기도 했었고 또 혹은 그쪽에 많이 종사하기도 했었던 아일랜드계 그리고 이탈리아계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가톨릭 국가죠.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은 금주운동을 창성했지만 금주운동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는 또 오히려 반대하는 견해를 두게 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대도시에서는 이 금주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의 물결은 점점 이 술로 인한 그 폐해를 미국이 막고 건강한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확산하게 되고요.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마침내 1919년도에 금주법이 통과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주법 자체는 살룬 반대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술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점점 확산이 되게 되고 무려 13년 동안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미국에서는 수많은 폐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단 금주법을 만들었으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1,500명의 단속원을 이제 고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1,500명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어떤 국토의 그 면적의 크기나 어떤 인구를 생각하게 되면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주류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술을 계속 찾고 이 상황에서 밀주들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 그런 술을 배스톱 지인이라고 부르는데 배스톱이 목욕통이라는 얘기니까 그냥 가정에서 목욕통 혹은 욕조 같은 데다가 적당하게 술 같은 것을 엮고 시석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섞거나 하는 방식으로 술을 만들어서 유통을 했었다는 것이죠. 혹은 조직폭력배들이 만들어낸 밀주들을 단속할 수 있을 만한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어떤 맹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술을 제대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약사들은 소독용 알코올을 마실 알코올로 바꾸어서 밀반출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되고, 마실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술의 재료로 사용을 해서 술 마시다가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일단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성찬식용 포도주의 어떤 소비가 급격히 늘게 됩니다. 가톨릭 교도들이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술을 빼돌려서 판매를 했었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방식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사실상 술을 마시는 일들이 지역에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겨나게 됩니다. 지방의 소도시라든지 시골에서는 실제로 이 음주를 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반대였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금주법이 시행되기 이전 단계에 비해서 뉴욕에서는 오히려 술집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다만 이런 술집들은 다 불법적이었겠죠. 이런 술집들을 speak easy bar라는 말을 쓰게 되죠. speak easy라는 말이 말 조심해 라는 뜻일 거고, 조용히 말해. 왜냐하면 다 불법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술집이 아닌데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술을 판매하는 그런 법망을 피하는 술집들이 미국 전역에 확산이 되게 돼 있죠. 알코올 중독자의 숫자들도 대폭 늘어나게 되고요. 음주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들도 늘어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단속되는 사람들의 숫자도 급격하게 느는 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금주법 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사람들만이 했었던 그런 마약이 20년대가 되면 이 대중들로부터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은 금주법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술이 금지가 되니까 이전까지는 거기를 접촉할 수가 없었던 마리화나라든지 아니면 코카인 같은 것을 손대는 사람들이 20년대에 크게 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의 세수 문제가 있겠죠. 이전에는 술을 이제 판매하고 뭐 유통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금지하게 되니까 법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만한 근거가 없게 되죠. 1940년도에 추산한 어떤 결과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금주법 때문에 미국에서 걷어들이지 못했던 그런 세금의 규모가 무려 1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금주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쓴 돈이 5억 달러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받을 돈의 거액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받지 못하고 오히려 헛돈을 쓰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금주법 시대의 후반기는 미국의 대공황기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 대공황기라는 미국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위기에 맞서서 사실은 술에 관련된 세금만 제대로 걷어들였어도 대응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됐을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불가능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주법이 시행되고 나서 가장 큰 폐해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 조직범죄의 어떤 확산? 이런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어떤 산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 남아있는데 이 산업 전체 자체를 불법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법화된 것을 법망의 테두리 바깥에서 어떤 조직적으로 그것을 해서 거대한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집단이 누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조직폭력배겠죠. 바로 마피아일 텐데요. 사실은 금주법 시대에 바로 이 조직폭력배들이 활개를 치게 되고 이 시대의 어떤 그런 혼란상들을 집중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갱스터 영화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금주법 시대의 미국의 마피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마피아 보스였던 알 카포네죠. 알 카포네는 이제 얼굴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스카페이스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알 카포네를 다루었던 그 미국의 고전 영화 중에 스카페이스라는 영화가 있죠. 알 파치노가 연기했었던 스카페이스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그 영화는 이제 쿠바 이민자의 얘기니까 조금 다르고요. 어찌됐건 이 알 카포네가 주로 시카고에서 무대로 해서 거대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알 카포네는 왜 뉴욕에서 활동하지 않고 시카고에서 활동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도시이기도 하고 더 많은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건 본지는 뉴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마피아들도 원래 본산 자체가 이탈리아 중에서 시실리 아니겠습니까? 시실리 출신인 마피아가 최고의 A급 마피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을 장악했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 이제 마피아 중에서는 나폴리 출신의 마피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주변적인 마피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발을 못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적으로 이 나폴리 출신들의 마피아들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시카고였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일단 시카고에서 자리 잡은 것이 굉장히 좋은 한 수였던 것인 것 같습니다. 마피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에서 위스키가 금지된 상황에서 밀주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만 밀수를 통해서 이 위스키를 수입을 하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캐나다이고 또 위스키 산업도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대량 밀수되어 있는 그런 위스키들을 유통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수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는 사업이 되게 되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뉴욕보다는
훨씬 더 캐나다에 가까운 시카고가 유리한 입장이 되겠죠. 어찌되었건 이 과정 속에서 알카포네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1927년도 한 해만 1억 5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죠. 100년 전이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알카포네가 살해한 사람 숫자가 사실은 수백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카고에 있었던 양대 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계가 있고 알카포네를 중심으로 한 혹은 이제 또 다른 조직 중에 아일랜드계 갱들도 있었는데 양자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학살되는 발렌타인데이 학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알카포네를 당시에 결과적으로 투옥되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라거나 폭력 조직 결성법 위반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세금을 탈세했다는 명목으로 감옥에 11년 선고를 받고 투옥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조직 폭력배들이 판을 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무력화돼야 되겠죠. 불법적인 일들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정부기관이나 이제 경찰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부패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만연하게 됩니다.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알뜰하게 보니까 BTV. 미국에서 13년 동안 있었던 이 금주법의 시행은 의도치 않은 많은 결과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탈리아 음식이 인기를 끌게 된 것도 금주법 때문이다라는 역사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스피크 이지바 같은 것들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탈리아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바를 만들고 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집에서 팔았습니다. 가정집에서 팔았다고 하고요. 몰래 허름한 곳에서 팔았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안주도 내온 거죠. 안주로 이제 파스타 같은 걸 많이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탈리아계가 아니면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파스타를 그렇게 즐기지 않았다고 하죠. 이탈리아계가 하는 그런 술집에 포도주를 마시러 갔다가 스파게티를 먹고 왔다라는 어떤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탈리아 음식에 눈을 뜨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칵테일이 유행한 것도 금주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금주법 초기에 이제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술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욕통 같은 데서 막 저질 술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술에서 나쁜 냄새가 났고요. 또 맛도 나쁜 그런 술들이 유통되게 됩니다. 나쁜 냄새나 나쁜 향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첨가했다는 건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칵테일 문화가 확산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어떤 반사이익 같은 것을 얻게도 되었는데 1920년대의 이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영국이 꽉 잡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 배들에서는 술을 팔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영국 배들은 술을 팔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승객들 입장에서는 지루한 선상 여행을 할 때 술을 마시기 위해서 영국에서 운행하는 그런 그 배를 타는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고요. 영국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여객 산업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또 다른 어떤 흥미로운 사실들도 있죠. 금주법이 폐지가 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캐나다와 영국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게 성공하게 되는데요. 금주법 이후에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영국에서 만들어낸 위스키가 바로 커티삭입니다. 미국인들의 입맛을 겨냥해서 만들어져서 출시된 그런 제품이고요. 반면에 캐나다에서 미국인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서 지금도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술이 바로 시그램사에서 만드는 일련의 위스키들입니다. 그래서 시그램 세븐 크라운 같은 그런 위스키들이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영국과 캐나다가 소득을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결국 효과는 없고 수많은 부작용만 만들어지는 법안은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933년도에 이르게 되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마침내 이 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폐지 직전까지도 폐지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반대되는 견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굉장히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어떤 상원의원의 말이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8조가 폐지될 확률은 작은 벌새 한 마리가 꼬리에다가 워싱턴 기념탑을 매달고 화성까지 날아갈 확률 정도이다. 그 말을 한 것이 1930년이거든요. 그로부터 3년을 넘기지 못해서 1933년도가 되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말의 하나로 지금까지도 이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금지법이 폐지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가 이제 대공황기라는 사실하고 관련이 있고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달래줄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 속에서 다시 술을 허용하게 되면 주류업계에 고용되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유통업계 혹은 운송업계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들이 있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주법이 마침내 폐지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주법의 시행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역사적인 교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큰 게 있다면 이 고상한 사회 실험이지만 실효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 그런 실험이 얼마나 사회에 오히려 본뜻과는 달리 해를 미칠 수가 있는가. 단순히 술을 만들고 단순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너희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라고 규정하는 어떤 법을 만들게 되면
범죄의 허들이 좀 낮아진다고 할까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양산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다뤄야 될 중범죄들이 있게 되죠. 이런 중범죄조차도 어차피 범죄 허들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시큰둥해지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되고 범죄가 오히려 더 만연해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금주법에 관한 시행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사가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금주법에 관해서만 다룬 국내에서 나온 그 독립된 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5권의 책을 주로 참고했고요.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몇 권을 더 참고를 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말씀은 주로 이 책들에서 제가 읽은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 네, 사실은 갱스터라는 장르 자체가 금주법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실 수 있는 또 잘 만든 재밌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런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언터처블입니다. 80년대 말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갱스터 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알 카포네를 체포한 사람이 이제 이런 불법적인 음주의 판매나 유통이나 제조 같은 것을 단속하는 그 단속반원이 사실은 잡은 건데요. 그 단속반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영화 속에서 케빈 코스트너입니다. 그리고 알 카포네 역할을 바로 로버트 니로가 맡았습니다. 무척이나 흥미롭고 잘 만든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유명한 갱스터 영화의 고전이니까 이 기회 한번 보시게 되면 당시 금주법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단속이라든지 혹은 조직폭력배들의 난동들 같은 것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